물론 완전 진화 이후에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이 사고 발생 지역인 이 부분, 쭉 이어진 이 방음 터널 구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관련해서 제가 방송 전에 소방방재 전문가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초에 불이 난 건 차량 충돌에 의한 화재로 보여지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착화가 돼서 그 주변에 터널이 이제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을 걸로 보여요.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은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재질로 쓰거든요.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방음 터널이라고 하는 특수성, 또 거기에 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있었고, 또 열이나 연기 같은 것들이 방음 터널 안쪽에 갇히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터널 같은 경우는 안전 기준이나 또 소방적인 측면이나 방재적인 측면의 시설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방음 터널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이나 엄격하게 뭔가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의 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그 이후의 상황이 감식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차를 버리고 바깥쪽으로 내달렸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치솟았고 특히 연기가 이 방음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더 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화재 사고를 많이 이제 저희들이 접하다 보면 직접적인 화상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또 화재 순간에 그 뜨거운 연기를 마시면 사후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화재 사고 이후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천장에 분명히 저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저 바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저는 화재뿐만 아니라 연기에 질식했던 중경상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차량이 거의 전소가 됐습니다. 차 한 10여 대가 넘는 차 육안으로만 봐도 모두 다 탔고 지금 위에 보면 이 방음 터널이 뼈대만 남은 상태가 됐어요. 그 재질이. 네. 근데 승 의원님, 아까 소방방재 전문가도 얘기하듯이 이 폴리카보네이트 계열의 이게 저 방음 터널의 재질, 방음 네네. 터널을 만드는 저 재질이 충격에는 상당히 안전할 수 있어도 불에는 약하다. 그러니까 가연성이기 때문에 좀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돌했는 그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탱크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탱크로리와 같이 이렇게 추돌을 하면서 그 안에 어떤 액체가 실려 있었는지 그 액체가 뿌려지면서 그 사고가 걷잡을 수 없이 갑자기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재질도 바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연 그 트럭에서 안전장치가 만들어졌는 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 의원님 말씀은 이 큰 화재가 나기 전에 1차 사고, 그러니까 네네. 첫 번째 여기 버스와 트럭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럭이 좀 여러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 탱크로리 차다. 네. 그러면 버스와 트럭이 부딪혔을 때 불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게 불붙었던 탱크로리가 1차 원인일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불이 갑자기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탱크로리에 어떤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면 그 인화성 물질이 분명히 흩어졌을 거잖아요. 예. 흩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원인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는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이 차가 바로 이 폴리카보네이트, 그러니까 불에 약한, 불이 잘 붙는 이 재질의 방음 터널이 좀 더 이 불을 더 걷잡을 수 없게 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휩싸였다. 근데 앞서 전문가 얘기는 승 의원님, 이게 일반 터널이었으면 물론 일반 터널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없고 이제 출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고 대비에는 허술할 수 있어도 일반 터널은 그래도 저 방음 터널보다는 방화에는 좀 더 대비가 돼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 때 분명히 그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법상의 그다음에 토목상의 그 규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대피 장소도 만들어져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소화기라든가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거는 그냥 방 바깥에 자동차 소리가 바깥으로 번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터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화재를 더 키웠는 것이고 예.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게 원칙적으로 어떤 충격에는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불에는 약한 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가 나면 사고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이외의 다른 방음 터널도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서 지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재질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바로 오른쪽이 오후 1시 49분쯤에 발생한 이 당시 직후의 현장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5시 45분, 그러니까 이제 4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북양 IC 이 방음 터널 구간 화재 현장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승희 의원님, 제가 또 다른 전문가에게도 좀 물어보고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이건 대피 방법이 뾰족히 있는 게 아니라 뭐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쪽으로 하는 정도, 그리고 출구와 돌파구를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뭐 차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글쎄요. 지금 이거 다 결과론이지만 현실적으로 저 상황에서 어떤 대피 방법이 필요한지를 인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자동차 사고 나서 그 경험을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추돌을 하면 정말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시는 사실 공기의 그 연기의 그 흡입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바람이 부는 같은 방향 쪽으로 그걸 거슬러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 저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에 과연 방향이 어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이 저렇게 화재가 급속하게 번지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적어도 우리가 5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듯이 화재가 일어나자마자 다른 쪽으로 가연성 물질이 없는 예. 그런 상황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1시 49분에 위에서 떨어질 때 소방관들조차도 노란색 입은 소방관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화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담당 부서 국토안전부가 국토부가 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역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들어가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보면 소방관들도 막상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거의 글쎄요, 뭐 마그마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위압감이 많은, 그리고 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방음 터널 재질들이 막 물체들이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진화 작업할 때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는 지금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인근 북양 IC 방음 터널 화재로 지금 47번 국도가 전면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4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5명, 중경상 포함해서 모두 37명인데요. 이게 조금 더 소방당국의 결과 발표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바로 추가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곧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지금 방음터널 화재 사고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도 하나 만나봐야겠습니다. 이 수많은 서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던 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이 오늘 오후 조금 전에 붙잡혔습니다. 이 재판 도중에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한 지 48일 만인데요. 예, 자막은 50여일 만이라고 나오는데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 말과 자막이 숫자가 뭐가 맞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모처에 은신 중이다가 김봉현 전 회장이 검거가 됐는데, 장혜찬 이사회장님, 일단 수많은 경제 피해를 낳았고 본인 스스로도 재판 중에 뭐 여러 행적 그리고 주변의 공범들과 함께 도주와 도피를 계획했던 거 아니냐, 김봉현 전 회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네, 무려 1조 5천억 원 상당의 서민 금융 피해를 발생시킨 주범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은퇴 자금을 여기에 투자했던 이 노인 인구, 노인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애시당초 법원에서 보석으로 이 김봉현 전 회장을 풀어준 것부터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 이후에 검찰이 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2번이나 구속영장을 각기 다른 혐의 추가해서 청구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 2번 다 기각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차명의 휴대폰, 이 대포폰에 대해서 통신영장 청구한 것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범인을 잡으라는 건지 도망가라는 건지 이 영장 2번과 통신영장 기각한 판사님들 국민들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고요. 도주하고 난 다음에야 이 검찰이 청구한 보석 취소를 법원이 받아줘서 다시금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김봉현 전 회장을 체포한 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검수완박 부르짖고 수사권 경찰에 다 줘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도주한 김봉현 전 회장 검찰과 수사관들이 잡았는데 경찰은 뭐 했는지 국민들이 물어본다면 검수완박 가지고 할 말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이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와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 그 재판 도중부터 뭔가 좀 여러 전조준상이 있지 않았었냐. 그래서 근데 재판 중에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회장인데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걸 잡았다는 건 뭐 이후에 또 추가 브리핑으로 저희가 좀 알게 되겠지만 한 일주일 전부터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김봉현 전 회장의 행적을 쫓았고 그래서 좀 포위망을 좁히면서 잡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석이라는 건 재판받는 과정에서 예. 그 피고인이 풀려나는 건데 전자팔찌를 차요. 전자팔찌를 차는데 이 전자팔찌를 찾는 정보가 사실상 바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자발찌, 출소 이후에 전자발찌 차는 거는 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법무부에서도 이런 어떤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김봉현이가 저래 도망가도 자기가 도망가는 거라서 자기가 도주죄로 처벌할 수도 없고 주위에 있는 친인척들이 도와도 이게 친인척들이 그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전자발찌 끊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이 전자팔찌는 그냥 공용물 훼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처벌에 어떤 공백이 있으면 처벌의 공백을 메꾸고 정보의 어떤 공유가 있으면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50일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검찰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거함으로써 그래도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는 대단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라임 사건 그리고 비슷한 사건도 있죠. 옵티머스 펀드 사건, 예. 또 디스커버리 또 펀드 사건 있죠. 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도주를 도왔는지 예. 이 부분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기 사건과 도주의 어떤 배후 세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랍니다. 도주 48일 만이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이 재판 중에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한 지 50일 가까이 돼서 붙잡혔습니다. 이어지는 속보로도 좀 더 추가 어떻게 이 김봉현 전 회장의 행적을 쫓았는지도 알게 될 텐데요. 일단 이 속보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